한여름에 건강하게 보내십니까? 인생소년가 정용기입니다. 세종도 실패한 자식농사.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신이 잘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농사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죠. 세종도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태종이 성공한 자식농사가 세종인데 세종은 자식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세종의 이름을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종의 아버지 이름은 너무나 잘 알죠. 이방원, 태종. 세종의 이름은 뭐죠? 도입니다. 도. 도라는 말은 옷입니다. 옷. 옷에도 여러 명칭이 있죠. 근데 여기를 말합니다. 도는. 소매 끝 도. 그러니까 세종의 이름은 뭐 그렇게 큰 뜻은 없습니다. 의관정제할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학대를 찬다든가 그 깃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등배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소매 끝은 옷 중에서는 뭐 소매 끝을 마무리한 부분이 소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종의 도라는 이름은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그러지만 세종대왕은 아닙니다. 세종입니다. 그냥 그건 후세 그 왕손이라든가 그 신하들이 묘호로 지은 겁니다. 시호가 있고 죽었을 때 또 묘호가 있고 능호가 있습니다. 능호는 영능이죠. 세종의 왕릉은 영능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도고 이렇게 한자로 지은 것은 대개 이제 임금하고 이름이 겹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서 세종대왕 그러는데 대왕이란 말을 우리가 붙인 겁니다. 후세에. 그런데 세종이 자식농사를 잘못했다는 건 뭡니까? 그가 문종을 임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문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단종이죠. 그런데 또 세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세조죠. 수양대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세조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덕종. 근데 임금에 오르지 못했죠. 그리고 임금에 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종이잖아요. 그런데 세종은 무려 32년이나 통치를 했는데 이렇게 세종의 아들이나 손자가 4명이나 임금에 올랐습니까? 아마 이렇게 자기 자손을 4명까지 임금에 올린 사람은 또 세종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태조는 종종, 태종, 세종 자손 3명이 올랐네요. 한 명도 못 오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자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세조의 세자 덕종처럼 임금이 되기 전에 죽어서 그 둘째 셋째 아들이 임금에 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자손의 재위기간을 다 더해도 19년 안팎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32년이나 통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손 4명의 통치 기간보다도 더 긴 기간을 지금 5년 임기 그러잖아요. 대통령. 그런데 이거 사실은 기초 잡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벌써 윤석열은 20대에 진입해가지고 금방 뭐 10대에도 진입할 것 같은데 20대 지지율이라는 것은 60, 70%의 반대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만나보면 사람들의 10중 8구는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20%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식물 대통령인 셈이죠. 옛날 임금들은 이런 여론조사 없었죠. 스마트폰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궁궐에서 이루어진 이 통치가 일단은 제2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야 자기 통치를 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뭐 전제국가 시대네 또는 뭐 군주국가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때다 하더라도 통치 기반을 잡는데 적어도 5년은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5년 임기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 하나 기반 잡는 거, 뭔가 하나 뚜렷하게 하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자식농사를 열매로 말한다고 볼 때 자기 자손을 4명이나 임금 자리에 올렸지만 재위기간도 짧고 그리고 통치를 잘했다는 그런 평가도 못 받고 무엇보다
자기의 아들, 큰아들 문종은 거의 2년 만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단종은 그 자기 아들인, 세종의 아들인 세조 수양대군에 의해서 한 3년 안팎에 12살에 올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15살에 그렇게 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문종은 2년 제위, 단종은 한 3년 제위했지만 그거는 뭐 거의 식물임금인 셈이었고, 그 다음에 세조는 쿠데타를 성공한 거죠. 13년에 이렇게 통치를 했지만 자기 아들, 큰아들은 제위에 오르지도 못했고 덕종이죠. 20살에 제위에 못 오르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종이 올랐는데 13개월. 그래서 세조는 사육신, 생육신 그 밖에 역사를 두고두고 반역자로 몰리기도 했지만 그 자손들도 그렇게 썩 잘 되지 않았다. 물론 덕종의 이제 아들이 성종으로 이렇게 올라서 세조의 그 뭐랄까요, 후손들이 뒤에 이제 부활하는 측면은 있지만, 또 세종은 그 통치를 잘한 사람으로서, 성종은 또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균형을 잘 잡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가 있기 때문에 세조의 손자대에서 뭔가 그 이렇게 원한을 풀어졌달까, 그런 측면은 있지만 딱 세종의 자손으로 국한한다면은 정말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아들이 나와서 세종의 얼굴에 벅칠을 한 셈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종이 무엇을 중시했습니까? 충효를 엄청 중시했습니다. 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든가, 그것도 이제 훈민정음 한자 음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한 거다, 아니면 애민정신, 백성들을 위한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백성을 훈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할 때 훈자 자체가 교자보다도 훨씬 더 상하적인, 상층적인 개념입니다. 위에서 내리 찍는 훈계, 개훈, 교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세종의 통치는 집안에서도 제대로 안 이루고, 왜? 충효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자, 집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불충이죠. 자기가 세운 이 임금을 제거해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 형의 아들인데 신하로서도 그랬지만 집안에서도 일으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보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생육신, 사육신이 나와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고, 그 세종의 정비에서 난 사람만이 몇 명입니까? 8남이잖아요. 8남 2녀잖아요. 나머지까지 전부 다 합치면 18남 아들을 18이나 줬는데, 정비, 소원나무, 심씨에서 나온 사람만 해도 8남인데, 이 중에서도 문종은 사라졌지만, 죽었지만, 그 다음에 수양대군 밑으로 7남이나 있었는데, 그 세조를 제외한 6명 중에서도 두세 명은 세조가 거의 제거한 셈이잖아요. 형제, 동복을. 태종도 안 그랬잖아요. 태종도 동복은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이복 형제 둘은 제거를 했지만, 이렇게 세조가 어찌 보면 무지막지한 사람인데 이렇게 충과 효를 다 우겼잖아요. 세종이 그렇게 한글 창제해가지고 삼강행실도다 이런 데서 삼강 오륜을 강조했는데 이게 자녀한테도 안 먹혔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력이 무섭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자식농사는 세종도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세종의 흠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세종이 무슨 뭐 우리는 대왕이다, 완벽한 사람처럼 여기지만 그도 흠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임금. 그런데 그 세조가 나와서 두 동복 형제. 세 번째 바로 밑에 안평대군. 그 다음에 6번째 금성대군. 이 사람들은 그 단종 복위를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수양과 대립해가지고 수양대군 세조가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세종이 왜 자식 농사를 망쳤을까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다 그랬습니까? 자식 농사를 너무 풍년으로 지으려다가, 아니면 자기 아버지 태종처럼 진짜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완벽을 기하려다가 자식 농사를 망친 케이스입니다. 우선 강력한 세자 수혹을 했습니다. 문종 태어나자마자 한 8살 안팎에서 이렇게 세자에 책봉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임금이 될 사람입니다. 다음 임금이 될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저도 만일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도 육남매 장남인데 세자 책봉해가지고 임금할 사람이다 하면은 얼마나 그 자체가 압박이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한다니까. 교육을 할 때 태종 때부터 강화를 해가지고 시강원이라는 걸 뒀습니다. 시강원이라는 걸 두어서 임금이 경연을 하는데 세자한테 경연하는 건 그 서연이라고 해가지고 시강원에 있는 전담 교육과 그 관련자들이 한 10명 안팎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과외 선생 10명 붙여가지고 대통령의 아들이든 재벌의 아들이든 과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미칠 노릇입니다. 그거 어떻게 소화를 해내냐고요. 그런데 삼정승이라든가 대학자들도 겸한 스승입니다. 대리청정을 또 더군다나 문종은 8년이나 했는데 세종 같은 어찌 보면 거대한 아버지, 거부 컴플렉스 그럽니다. 그래서 거창한 아버지. 그런 거창한 아버지 밑에 있는데 그렇게 선생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전부 다 종사 관련자하고 시중 드는 사람까지 하면 50명 안팎이나 되는 사람이 세자를 바라보는데 그 사람만 바라봅니까?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이 부담을 감당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종은 엄청나게 충효를 강조했습니다. 소원세 그런데 임금에 오르기도 전에 세자 시절에 소원 왕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세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세종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소원 그 왕후 심씨 그 다음에 세종 이어서 이렇게 3년상을 치르다 보니까 거의 6년간 세자 시절과 임금 시절을 6년간 거의 세자 시절 임금 시절 전부 다 합쳐 9년인데 그 중에 한 6년 안팎을 3년상 부모의 3년상 치르는데 거의 다 됐다. 그래가지고 뭐 이를테면 고기도 안 먹고 그 다음에 그 씻는 것도 제대로 안 씻고 자기 그 몸이 손상되도록 자기 몸이 손상돼가지고 자기 몸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 상, 어머니 상을 제대로 치러야 그래야 옛날에는 행세를 했거든요. 양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심유살이를 하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한 2년간은 그 움막을 짓고 묘 옆에서 지키는데 지금 시절로 생각해 보세요. 멧돼지도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에 그 겨울 같은 때 겨울을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심신을 상해하니까 임금들의 그 뭐랄까 임금의 안위를 걱정해가지고 신하들이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데 세종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록이나 이런데 저런 데서도 이 3년상을 부모 3년상을 6년이나 계속 이어서 하는데 그 뭐랄까요 장례가 관원 상제 중에서도 장례 제사 이게 옛날에는 최고 셌거든요. 지금도 안동이라든가 이런 쪽 가보면 경상도 쪽에서 굉장히 그런 걸 중시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끝에 3년상 6년상 끝에 병을 얻어서 서거했다고 할 정도로 문종이 그걸 잘 지켰다고요. 그 거대한 아버지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지키려다가 자기가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38살이나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단종을 늦게 뒀느냐. 옛날에는 한 10살 안팎이면 세자 빈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녀를 뒀다면 38살에 그 문종이 죽었으니까 한 15세 때만 뒀다 하더라도 거의 10대 후반은 되잖아요. 그런데 단종은 12살에 즉위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세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종이 큰 아들도 그렇게 잘 가르치려고 했지만 큰 며느리도 그렇게 좋은 사람을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제일 처음에 김씨. 근데 이게 말썽이 있는 거예요. 문종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궁녀들이 예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섹시한 남자를 잘 끌어들이는 사람의 신발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그런 주술에 빠지니까 세종이 그런 소문이 떠도니까 쫓아냈죠, 김씨. 그 다음에 이제 봉씨가 들어왔는데, 봉씨는 한 7년 안팎 자식을 못 두는 거예요, 자식을. 그리고 좀 행실이 안 좋고, 술도 마시고, 이러니까, 역시 또, 두 번째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 7년 고민한 거예요. 둘이나 그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것은 어찌됐든 세종으로서는 흠이 될 수밖에 없고, 둘이나 이혼시키는 건 그 세자빈을 이렇게
축출하는 것은 그 막강한 세종한테도 엄청나게 부담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고민해도 이렇게 안 두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후궁을 셋이나 들이잖아요. 후궁 셋 들여서 먼저 자손을 낳는 사람한테 세자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왕비가 되도록 하려는 그런 세종의 계략에 따라서 후궁을 셋이나 들였는데, 이 셋 들인 거기에서 빨리 자녀를 둔 사람이 누구냐면 권씨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딸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늦었던 거예요, 단종이. 그러니까 세종의 책임을 뭐랄까요, 안 물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종이 며느리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그렇게 깐깐했던 거예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깐깐했지만, 며느리도 좋은 사람 들어오길 바랬지만, 아니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며느리는 남의 딸인데 아무리 그 고관대작의 자녀들을 데려온다 하더라도 고관대작 자녀들이 딸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일이.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아들도 마음대로 안 됐지만, 며느리는 더욱더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손자를 늦게 둔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단종이 세조한테 제거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문종도 세력을 키울 수 없었잖아요. 2년 재위했는데, 아니 5년 동안 대통령 해도 그냥 임기 교체되면 금방 끝나는데, 자기는 32년이나 재위했기 때문에 튼튼히 기반됐고, 무엇보다도 태종이 얼마나 기반을 잘 잡아줬습니까? 전지 작업을 완벽하게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세종의 업적 8할은 태종이 쌓은 겁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그 기반을 잡아준 태종 아버지 때문에 세종은 어찌 보면 거의 꼭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 않고, 자기가 정지 작업을 해서 문종의 세력을 키워줄 생각 않고 자기 그 왕위를 누리면서 자식들을 어찌 보면 잘 되기를 바랬는데, 태종처럼 물러가려는 측면도 있었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벌써 문종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됐지만 세자 빈들도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문종 같은 사람은 우주 가면 왕비 없이 왕위에 올랐어요. 자, 어머니도 없지, 자기 아내도 없지, 그 아들 단종이 무슨 힘으로 12살에 왕권을 행사하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으로서는 부모도 없지, 그렇다고 할머니도 없지, 할아버지도 없지, 후견 세력이, 아버지가 구축해 놓은 세력이 없지, 후견 세력이 거의 없이 말 그대로 진짜 단자에 헛단자를 써서 헐헐단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임금이라고 하는데 촛불, 바람 앞에 촛불이죠. 풍전등화 가만히 두겠어요? 더군다나 수양대군 같은 사람은 그때 세력이 막강했고, 세종 때 더군다나 세종이 또 실패한 게 뭐냐, 세종이 세자 말고 다른 여러 대군들도, 자녀들도 18명이 뒀는데, 정비 아래서 8명이나 아들을 뒀는데, 그 아들들이 정사에 관여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은 군사 업무라든가 군사 무슨 그 전략서를 편다든가 이런 것 저런 거 하는데 거기에 참여시켰어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은 단맛을 아는 거예요. 힘의 단맛, 권력의 단맛을 맛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궁궐의 역학관계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제거해야 되고 누구를 포섭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보내버리고, 단종,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심 어느 정도 수습한 다음에 세력을 모아서 기반 튼튼히 하고, 그리고 자기는 제거될 염려이 없을 때 단종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 책임의 일단 상당히 많은 책임을 세종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령을 이렇게 했듯이 태종이 전지작업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양령이랑 살려주고 그래도 왕위가 흔들릴 염려가 없었는데, 자기처럼 생각한 거예요. 문종이나 그 후대들도 자기하고 다른데. 그래서 문종의 동생, 바로 밑에 동생 수양대군도 정사에 참여시켰는데, 그게 굉장히 큰 패착이죠. 세종이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그 자손에서 분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은 세자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했듯이 스트레스 덩어리입니다. 스트레스 덩어리입니다. 10살도 안 된 꼬마가 세자가 되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궁궐.
다 개방된 곳이에요. 감시자는 누구로 그럽니다. 지금 청와대 뭐 한 2, 300명이라고 하죠. 문재인 때는 한 400명 안팎이라고 하죠. 한 300명 안팎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조선시대 한 이를테면 100명이 드나들었다고 봅시다. 100명이 전부 다 감시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연결된 사람까지 합시다. 몇백 명, 100명까지 전부 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인구가 몇백만이었던가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세자 감시자인 거예요. 하늘 아래 왕족 중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하고 스승 빼놓고는 존대를 안 해도 돼요. 8살에 세자가 됐다면 대감 그러면 안 됩니다. 존대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러니 그 세자 위치라는 게, 그리고 임금이 될 사람이에요. 얼마나 압박이 심하겠습니까? 감시자 많고 숨을 곳은 없고, 교육은 태종 때부터 엄격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시키고 있고, 수업 내용은 또 뭐예요? 성리학이잖아요. 사서삼경.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때 컴퓨터가 있습니까? 그때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요? 게임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자 생활을 세종은 몇 년 했어요? 몇 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많이 했어요? 큰아들 양령이 많이 했죠. 무려 14년. 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뭐 태종이 비행 때문에 그렇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태종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안 찼어요. 양령이. 근데 충령은 자기가 임금 자리를 탐낸다는 것을 만일 이렇게 내비치거나 자기 외척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세자 자리를 노린다고 만일 생각했다면, 그런 뭐 투사라도 들어가고 상소라도 들어가면 잘못하면 목이 10개라도 왕자라도 자기가 살아남기 힘든 측면이 있는 거예요. 태종이 어떤 사람인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태종 그 밑에서 양령이 14년 동안 세자 노릇을 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위대한 거예요. 근데 충령은 그 자리에서 빗겨 있었다니까요. 빗겨 있었기 때문에 그 세자 교육하고 또 대군 교육하고는 다 격이 다르거든요. 세자 교육이 3배, 5배는 엄격해요. 힘들어요, 한마디로. 과외 선생이 이를테면 세자는 14명 붙인다면은 세자들은 그냥, 그 대군들은, 나머지 그 왕자들은 뭐 한 대명 훨씬 강도가,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피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령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호학 그 대군으로 남으려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태종이 볼 때는. 그렇게 문종으로서는 세종이 볼 때에 적장자의 최초예요. 적장자 안 됐잖아요. 세자가 더군다나 임금에 오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태조, 방석, 그 강씨의 막내였죠. 세자 책봉했는데 올라왔습니까? 태종이 이방원이 죽였잖아요. 정종, 두 번째 아들이죠. 그때는 장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자인 셈이죠. 한 8일인가 세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태조가 왕위를 물려줄 때 그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빼앗긴 셈이죠. 거의 양위했다고는 하지만. 근데 정종은 마침 왕비도 하나 있었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종이 큰 형인 셈인 정종한테 줬는 거 몰라요. 그 다음에 태종이잖아요. 근데 양령 세자였는데 안 됐잖아요. 바꿨잖아요. 물론 이제 뭐 택현론 그러죠. 택현론. 자, 선택했다. 누구를? 현명한 사람을, 어진 사람을 선택했다 하는 택현론을 펴가지고 너 안 돼. 너 멍청해. 넌 어지지 못해. 그래 양령 폐위하고 그 상소가 이제 올라오도록 조장을 했죠. 뭐 태종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잘해서 빗발치게 만들고 세자 바꾸라고. 근데 문제는 또 태종이 무리를 했죠. 사실은 양령이 아들이 둘이나 있었다고. 그때 적장자라면 굴이 내려가야 맞죠. 직계로 해서 방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효령도 있었잖아요. 거기도 제거.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제치고. 그 다음에 충령 세 번째로 갔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준비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종은 그도 이제 성장한 거고 나이도 먹고 산전수전 겪은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세종의 아버지, 세종도 사실은 아버지 노릇 안 배운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죠. 그런데 태종이 사실 너무나 거창했어요. 너무나 거창한 사람이어서
어찌 보면 태조 같이 이렇게 고려 역성혁명으로 쓰러뜨리고 이씨 왕국을 세운, 조선 왕국을 세운 태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왕위를 양위해야 했던 그런 정말 기대주의자 이 왼수 같은 아들이 누구냐? 그게 태종이죠. 이방원. 태종은 정말 거창했기 때문에 세종으로서는 이 거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거창합니까? 태종이. 세종의 아버지. 반대파. 젊을 때부터 쫙 숙정했죠. 정몽주 제거했죠. 정도전 제거했죠. 처가 세력. 이거 보니까 세종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니까 도로서 충령으로서 세자를 바꿔놓고 보니까 이게 또 이 민씨들이 이게 난리네. 원경왕후 민씨, 처남들이 넷이나 있는데 다 제거. 그 다음에 장인도 제거. 이거 보니까 또 세종의 그 뭐랄까 며느리의 장인 사돈이죠. 그게 심온이죠. 심온이 세종을 등극시켜 놓고 그 다음에 상황을 해서 군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태종이 이렇게 즉위했다고 해서 중국에 가서 보고를 하도록 했죠. 명나라 사은사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보니까 심온이 그러니까 그 동생이 심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병조판서 박은인가요? 박수인가? 이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그 태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어쨌든 이런 말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원이 중국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의주에 도착하니까 사형 내려서 날려버리죠. 태종이 이렇게 무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태종이 사실은 공부를 엄청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성계의 아들 6명 중에 6명이던가요? 더 넘던가요? 신하이자 임금이었던 사람,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태종이에요. 고려시대 때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문과에. 그래서 신하 노릇도 했다고요. 고려시대에. 그리고 임금도 된 사람이 태종이. 그래서 과거에 급제했을 때 이성계가 어땠어요?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고려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과거에 문과에 급제가지고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 동북면, 함흥에서 태어나가지고 동북면 저기 여진족이랑 있던 거기에서 무공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최영과 대결하다가 그렇게 해서 위화도 해고해가지고 사실은 고려를 접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려 개성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저 무드림 같은 게 좀 싸움 좀 잘한다고, 저 변두리에서 그 싸움질을 하던 애가 와가지고 이거 중심부가 와가지고 흔들려고 한다. 어디서 노던 애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부모들이 되게 이렇게 사병을 많이 데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에서 있잖아요. 그때 당시로서도 북방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잘 안 갈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것도 5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니 얼마나 성은이 막강하고 성은이 감사하겠어요. 그래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원한을 풀었다고 하잖아요. 성은에 감사한다고. 나도 아들 잘 떴다. 고시에 뺏은 사람 있다. 나 변방에 있던 무신이라고 일개 무신이 와가지고 판친다고 나 깔봐. 나도 이렇게 대단한 아들이 있어. 태종은 세자 수업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어찌 보면 독하게 가지고 그렇게 출세한 거예요. 그 유일한 사람이. 그리고 명나라에서 주원장이 그때 통치하고 있을 때죠. 근데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에서 거의 중에서 해가지고 외교문서에 중을 연상할 수 있는 글자만 들어가도 이를테면 빛광자, 중 머리가 깎으면 번쩍이죠. 이름 글만 들어가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에 해당되는 거라든가 문자옥이라고 하죠. 문자 감옥. 문자 잘못 쓰면 감옥에 보내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궁궐에 어려운 그 외교 문제가 있는데 어찌 보면 자기 아들을 보낸다는 건 인질로 잡힐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잘만 해결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들 이렇게 6명 두고 보니까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방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방원을 그 아주 난제인 대명 외교를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역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의 인상을 남기고 오고, 태조가 역시 저 새끼 참 똑똑하게다. 내 아들 참 똑똑하다. 그런 거 이렇게 10대 과거에 급조했죠. 신하 노릇도 했죠. 소외시키려고 그 공신들과 아버지가 그랬는데도 다시 이 왕자의 난을 부고냐 일으켜가지고 동복은 유배, 이복은 제거. 이런 사람이잖아요. 풍중의 역학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고 세자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태종이 세자교육을 그 제도도 마련하고 강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시원찮은 양룡이 세자 노릇을 무려 14년이나 했는데, 적장자 이 정비의 큰아들 임금에 올려한다는 거 나도 거기 동의한다. 그래서 세자 책봉하지 않았냐. 근데 보니까 이거 진짜 아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바로 태종의 스타일이고, 세종은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임금 중에 유일하게 어향이라면 이 임금의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주에서 살고 전주에서 이거 찍고 있죠. 전주를 어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임금의 고향 또는 풍패지향 그러던가 합니다. 풍패 먼저 유방의 고향 뭐 그거 나오던가요. 그래서 여기 객사방 가면 그렇게 써 있는데, 어향 전주에 내려온 유일한 임금이 바로 누구냐? 태종입니다. 20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데 한양에서 전주까지 내려오는 행차, 몇 달 걸리는 이런 행차 여기까지 못 내렸습니다. 세종도 저기 온양원천 거기까지 내려왔던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7명이나 되는 조선 임금 중에 태조는 물론 이제 그 임금 되기 전에는 남원에서 그 왜군들을 물리치고 이 선조들의 발자취가 있는 전주에 들르고 그러긴 했지만, 임금이 된다면은 태종이 유일하게. 이렇게 태종은 어찌 보면 뭐 10대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대단하게 뭐랄까요, 도전하고 또 도전한 임금입니다. 그런 임금 밑에서 세종이 컸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대단했어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자식 농사를 잘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잘하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이 자유, 양념 때문에 자기가 좀 관심에서 비껴 있었기 때문에 실력을 길어서 이렇게 마침 임금 자리를 꿈도 안 꿨는데 세자 자리를 자기가 낚아채므로써 임금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무려 32년이나 제의할 수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 농사에 대한 욕심을 너무 부려서, 자식 농사에 대한 기대를 너무 가져서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도 훌륭한 아버지가 되려고 하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거죠. 세종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이 뭐 성군이냐 폭군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군사정권들이 그 세종과 이순신을 들어서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성군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임금 중에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자식 농사라는 측면만 딱 두고 보면 오늘 봤듯이 세종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위안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자식 농사라는 농사라는 것이고, 그리고 잘하려고 할수록, 너무 압박할수록 망치는 게 자식 농사라는 이야기를 세종을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세종을 뭐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다. 세종 임금 중에 역시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 그도 자식 농사의 성공 케이스로서, 성공 사례로서 성공한 셈인데, 어찌 보면 자기는 자식 농사에서 실패한 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